대체 몇 번을 말해야 말귀를 알아들어 처먹을래? 남편이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소주를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가난한 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은혜를 이렇게 갚아! 시어머니가 제 젖은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그것도 못해. 머리가 뒤로 꺾이면서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비친 건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였죠.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비서님, 지금이에요. 저 사람들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 버릴 거예요. 짧은 침묵 후 저는 말을 이었죠. 200억 전액 인출, 시댁명의 계좌 전부 동결해 주세요. 3년.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남자친구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생일이거든. 첫 인사 겸해서 같이 가자.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만 가득했죠. 제 부모님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 왔어? 시어머니 박영란 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죠. 앉아.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집안이 격이 좀 있는데 직장은 어디 다녀?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십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단정 지었죠. 아, 작은 가게 하시나 봐? 뭐 요즘은 다들 사업한다고 하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고 내내 불편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결혼하면 애는 빨리 낳을 거지? 우리 집은 전통적인 집안이라 명절 때 제사가 좀 많아. 괜찮지? 직장은? 결혼하면 관두는 게 어때? 집안일에 집중하는 게 좋지.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진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 커팅 시간이 왔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 우리 우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리고 직원을 불렀죠. 계산서 좀 가져다 주세요.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180만 원. 시어머니가 계산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늘 계산은 며느리 될 사람이 하는 게 예의 아니겠어? 우리 집안 전통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첫 만남에서 생일 자리에서 180만 원을 내라고요? 저는 우진을 봤습니다. 그가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우진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원래 전통이 좀 있어서 미안해. 한 번만 이해해줘. 주변 친척들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했죠. 180만 원. 첫 만남의 대가였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알뜰하네. 좋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래. 근데 나쁜 분은 아니야.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틀어지면 나는 모든 걸 되찾아야겠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며칠 후 우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상견례는 생략하자고 하시네. 이미 어머니가 너 직접 보셨으니까.
그리고 결혼은 빨리 하자고 하셔. 날짜 잡을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좋아요.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식사는 어땠니? 아빠,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긴 침묵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리나,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아빠는 존중한다. 하지만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자. 내 이름으로 모든 결혼자금, 부동산, 계좌를 신탁구조로 만들 거다. 겉으로는 시댁 명의지만 실제 소유자는 너야. 언제든 회수할 수 있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만약 불행해진다면 내가 모든 걸 되찾을 수 있게 해줄 거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180만 원.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180만 원이 3년 뒤 200억 원의 반격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요. 생일 자리가 있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죠. 우리 집에 잠깐 들를 수 있어? 엄마가 보자시는데.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결혼은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드레스 같은 건 안 돼. 한복 입어야지. 식장도 우리가 정할 거고 하객 명단도 우리가 관리할 거야. 우진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혼수 목록이야. 제가 받은 종이에는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침대, 소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식기 세트. 그리고 맨 아래 총액이 적혀 있었죠. 3천만 원. 이 정도는 준비해 와야 우리 집 며느리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우리가 알아볼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이래. 며느리가 잘 따라줘야 집안이 화목하거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냥 맞춰주면 안 돼?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먼저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혼수 목록 받았어요. 3천만 원이래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준비해 줄게. 하지만, 내 이름으로 모든 걸 보호할 거다. 신탁 구조로.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최 비서였습니다. 부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 비서님,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결혼자금, 월급, 아파트 전부를 신탁 형태로 묶어달라고요. 겉으로는 시댁 명의로 보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저로 해주세요. 언제든 제가 회수할 수 있게요. 최 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만약을 위한 준비예요. 알겠습니다. 법무팀과 협의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신탁자는 부회장님, 명의는 시댁, 하지만 실질적 권리는 전부 부회장님께 남겨두겠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리나, 서류 다 준비됐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회수권은 내 이름으로 남겨뒀어.
모든 재산 구조가 보이기엔 시댁것, 실상은 내 소유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하지만 만약 그들이 너를 함부로 대한다면 너는 언제든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딸아, 넌 강한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일주일 후 다시 시댁에 갔습니다. 이번엔 혼수 품목을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이 침대 브랜드가 뭐야?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써. 냉장고는 왜 이렇게 작아? 다시 바꿔와. 식기 세트는 100피스는 돼야지. 이건 너무 적어. 제가 준비한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며 절반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사와. 제대로 된 걸로. 우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이 없겠구나.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혼수, 모든 결혼 자금은 신탁 구조였습니다. 겉으로는 시댁 것처럼 보이지만 서류상 주인은 저였죠. 언제든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최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비서님, 아파트도 준비해 주세요. 강남에 50억짜리로요. 하지만 이것도 신탁 구조로 부탁드려요. 명의는 시댁으로 보이지만 실소유자는 저로요. 최 비서가 확인했습니다. 네, 부회장님. 모든 서류에 신탁 조건을 명시하겠습니다. 회수권은 부회장님께만 있습니다. 결혼 준비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3천만 원짜리 혼수, 50억짜리 아파트, 매달 들어갈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시댁 명의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은 저였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 며느리답네. 그렇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제든 내가 되찾을 수 있어. 만약 당신들이 선을 넘는다면.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죠. 그 한 달 동안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피로연 음식은 이렇게 해. 하객 인사는 이렇게 해. 결혼식 날 화장은 연하게 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제 계획 안에 있다는 걸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신탁 서류가 정리돼 있었죠. 명의자 박영란, 정우진, 실소유자 강아린, 회수권 강아린. 완벽했습니다. 만약 이 결혼이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만약 그들이 저를 함부로 대한다면, 저는 언제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새벽 4시까지 와. 음식 준비해야지. 4시요? 그래.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며느리가 다 준비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우진을 봤습니다. 새벽 4시에 가야 된대. 우진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응, 우리 집이 원래 그래. 힘들겠지만 한 번만 참아줘.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였죠. 서둘러 준비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시어머니만 일어나 있었습니다. 왔어? 늦었네. 빨리 시작해. 부엌에는 엄청난 양의 재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30명 온다. 다 준비해야 해. 30명분의 전, 나물, 찌개, 탕, 구이. 저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가며 말했습니다. 난 손님 맞을 준비해야 해. 넌 부엌 일이나 해.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요리했습니다.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인사를 받고 설거지를 하고 점심을 차리고 또 설거지를 하고 저녁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우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5시쯤 친척 한 분이 음식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이 나물이 좀 짜네? 시어머니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요. 미안해요.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아리나 나와봐. 부엌에서 나오니 모든 친척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드려.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신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친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새댁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시가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18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죠. 차 안에서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모든 걸 준비했어. 너무 힘들었어. 우진이 핸들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원래 그래. 엄마도 그렇게 살았대. 그러니까 너도 이해해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제사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기일이었죠. 또다시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상 차리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북어는 이쪽, 문어는 저쪽, 과일은 홀수로, 대추는 반드시 3개. 이건 왜 몰라? 며느리면 당연히 알아야지. 조금이라도 틀리면 바로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제사가 끝나고 또 손님들이 왔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치우고 같은 일이 반복됐죠.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명절마다, 제사마다, 집안 행사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어느 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친정에 전화하려다가 멈췄죠. 아빠한테 말하면 당장 끝낼 거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참아야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시댁에 가야 했죠. 겨울이 되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이번에는 떡국을 끓여야 했죠. 40명분의 떡국을 혼자 끓였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졌네. 이제야 좀 며느리 같아. 그게 칭찬이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고 다크서클이 짙었죠. 결혼 전에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며느리로 사는 거구나.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조금만 도와줄 수 없어? 우진이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특별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잘 보여야 우리가 편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우진이 한 팀이고 저는 혼자였죠. 봄이 되고 다시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상 과일을 깎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와서 말했습니다. 피 묻으면 안 돼. 조심해서 해. 괜찮으세요?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일하는 기계일 뿐이야.
그날 밤 다시 최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비서님, 모든 서류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언제든 회수할 수 있게요. 최 비서가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별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걸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저는 모든 것을 되찾을 거라는 걸요. 명절과 제사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록했습니다. 매번 당한 모욕, 매번 혼자 한 일들을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거야.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결혼 2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아리나,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우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준비된 듯한 분위기였죠.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리나, 너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말이야. 명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네. 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세금 문제가 복잡하거든. 엄마 명의로 바꾸면 절세할 수 있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중에 상속세도 생각해야 하고.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해? 저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5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시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이었죠. 제가 생각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생각해? 뭘 생각해?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줄 아니? 다 너희 좋으라고 하는 거야. 우진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이게 세금도 덜 나오고 좋다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신탁 조건이라면 괜찮아요. 신탁? 그게 뭔데?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하되 신탁 계약을 맺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시어머니가 우진을 봤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렇게 하자. 어차피 명의만 바꾸는 거잖아. 서류 작업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겉으로는 시어머니 명의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신탁 구조였죠. 언제든 제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우리 집 재산이 됐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당신 것이 아니에요. 서류상 주인은 나예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습니다. 아리나, 직장 그만둬야겠어. 네.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밖에 나돌아? 집안일에 집중해야지. 우진도 동조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집에서 쉬는 게 낫지. 내가 일하니까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내일 당장 사표 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물론 명목상일 뿐이었죠. 실제로는 휴직철이었고 제 자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는 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립됐습니다. 적어도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죠. 시어머니는 더욱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오늘 마트 가서 장 봐와. 은행 가서 이것 좀 처리해줘. 청소는 했어? 화장실도 닦았어? 매일 할 일 목록을 받았습니다.
마치 직원처럼 부려먹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해 겨울 제사가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 기일이었죠. 또다시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지적했습니다. 북어가 왜 이쪽에 있어? 저쪽이라니까. 과일 개수 틀렸어. 다시 세봐. 이것도 모르면서 우리 집 며느리야?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사가 시작됐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자세를 봤습니다. 야, 절 자세가 뭐 그래? 손 위치가 틀렸잖아. 저는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죠. 아니, 그게 아니라고.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직도 제사상 제대로 못 차려. 가르쳐줘도 매번 틀려.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죠. 야, 너 오늘 절 자세 봤어?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거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 몇 번을 가르쳐 줬는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귓가에서 울림이 퍼졌습니다. 정신 차려. 저는 넘어질 뻔했지만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눈에서 눈물이 났죠. 울긴 왜 울어? 내가 잘못해놓고. 시어머니가 부엌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뺨을 만졌습니다. 친척들은 부엌 밖에서 다 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우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저는 그를 봤습니다. 왜 막지 않았어? 우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화나실 만도 하잖아. 내가 절 자세가 틀렸으니까. 그냥 엄마한테 사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내 편이 아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에는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되돌려줄 나를 위한 증거였죠. 그날 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다 끝나면 전부 내 자리로 되돌린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우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린이가 요즘 나 무시한다. 며느리 주제에 건방져. 그 말이 우진의 귀에 들어갔고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아직 몰랐죠. 결혼 3년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째가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왔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 친정아버지 제사날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린아, 내 생일 알지? 네, 어머니. 이번엔 특별하게 준비할 거야. 친척들 다 부를 거니까. 제사도 같이 지낼 거고.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너 친정 제사는 어떻게 하려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친정 제사요? 응. 오늘이 내 아버지 제사날이라며? 근데 시댁 행사가 먼저지. 알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제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제사를 갈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요. 그날 또다시 새벽부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생일상과 제사상을 동시에 준비해야 했죠. 부엌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재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40명 온다. 제대로 준비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생일 케이크, 생일상 음식, 제사상 음식. 손이 쉴 틈이 없었죠. 오전 10시쯤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고 케이크 커팅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오늘 정말 좋은 날이야. 우리 식구들 다 모여서. 점심 식사가 끝나고 오후에는 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릇 방향 틀렸잖아. 저는 깜짝 놀라 다시 배치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사가 시작됐고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계속 저를 향했죠. 제사가 끝나고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친척들과 시댁 식구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리나, 이리 와봐. 저는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제사상 그릇 배치 봤지? 완전히 엉망이었어.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해? 우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만해? 내가 몇 번을 가르쳐 줬는데. 절 자세도 엉망이고 그릇 방향도 틀리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주병을 들더니 저에게 다가왔죠. 엄마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리고 다음 순간 차가운 액체가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소주였습니다. 독한 냄새와 함께 얼굴로, 옷으로 흘러내렸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였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젖은 머리채를 움켜쥐었죠. 너 우리 집 무시하지 마. 내가 며느리로 받아준 걸 감사해. 머리가 뒤로 꺾이면서 목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놓았고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너무 길게 느껴졌죠.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습니다. 젖은 머리, 소주 냄새, 붉어진 눈.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습니다. 모욕당하고 맞고 무시당하면서도 참았죠.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님. 네, 부회장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에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200억 전액 인출해 주세요. 시댁명의 계좌 전부 동결하고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이미 서류 승인 대기 중이었습니다. 명령 실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3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제 모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고쳤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식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사가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식당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죠. 어디가?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갈게요. 뭐? 지금?
네. 좀 쉬고 싶어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쾌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비서에게서 온 문자였죠. 모든 계좌 동결 완료. 200억 회수 절차 진행 중.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동안의 인내가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들의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예요. 오늘 제 머리에 부은 소주 한 병이 200억의 대가로 돌아올 겁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란은 기분 좋게 눈을 떴죠. 어제 며느리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줬으니까요. 이제 좀 정신 차렸겠지. 오전 11시쯤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남 백화점이었죠.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명품 가방을 구경했습니다. 이건 새로 나온 거예요. 1,500만 원이에요. 직원이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예쁘네. 이거 살게요. 시어머니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죠. 죄송합니다.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뭐, 다른 걸로 해봐요. 시어머니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거절됐습니다. 말도 안 돼. 다시 해봐요. 세 번째 카드를 넣었습니다. 또 거절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잠시만요. 은행에 연락해 보시는 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은행 지점으로 달려갔죠. 제 계좌 좀 확인해 주세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 조회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죠. 손님, 이 계좌는 현재 동결 상태입니다. 동결? 왜? 신탁 해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신탁? 그게 뭔 소리예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이 계좌는 명의상으로는 손님이시지만 실제 소유주는 강아린 부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탁 계약 조건에 따라 실소유자의 요청으로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아린? 우리 며느리? 부회장? 네, 대한테크 그룹 강아린 부회장님이십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죠. 다른 계좌도 확인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하나하나 조회했습니다. 이것도 동결입니다. 이것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신탁자가 강아린 부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우진아, 큰일 났어. 왜 그래요, 엄마? 카드가 다 막혔어. 계좌도 전부 동결됐다고. 우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은행에서 그러는데 실제 주인이 아린이래. 신탁이 어쩌고. 아린이가 부회장이라고.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회장? 아린이가? 두 사람은 서둘러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계좌 서류, 혼수 영수증, 모든 서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신탁자 강아린, 실소유자 강아린, 회수권 강아린. 이게 대체. 우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죠. 강아린.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테크 그룹 강회장 회장 외동딸 강아린 부회장 승진.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아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빼앗아 봤습니다. 화면에는 더 많은 기사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대한테크그룹 2천억 규모 투자 결정, 강아린 부회장, 업계 최연소 임원, 재벌 3세, 강아린의 경영 철학.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재벌 며느리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요? 아파트도 돈도 전부 아린이 거였어요? 3년 동안 우리가 쓴 돈이 전부 아린이 돈이었다고요? 시어머니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그때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시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습니다. 우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받지 않았죠. 받지 않아요, 엄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직접 가자. 당장. 어디로요? 대한테크, 그 회사 본사로.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입히지도 못했죠. 차를 몰고 대한테크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6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봤을 때 두 사람은 압도당했습니다. 저기서 아린이가 일했다고?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모든 것이 화려하고 압도적이었죠.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강아린 부회장 좀 만나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예약? 우리 가족인데 무슨 예약?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당장 연락해봐요. 우리 며느리라니까.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보안팀장이 다가왔죠. 이분들이 부회장님을 만나시겠다는데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보안팀장이 두 사람을 차갑게 봤습니다. 예약이 없으시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비키세요. 우리 며느리 만나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죠. 손님, 진정하십시오. 비켜. 당장 비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화분을 밀었습니다. 쿵. 화분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죠. 지금 기물 파손하셨습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아린이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는 비서와 법무팀이 따라왔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린은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년 전에 그 며느리가 아니었죠. 어머니, 그리고 우진 씨.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끝입니다. 아린은 차갑게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에 그 며느리가 아니었죠. 어머니, 그리고 우진 씨. 우리 이제 끝입니다. 시어머니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아린아,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가족이잖아. 며느리잖아. 아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라면 3년 전 생일날 180만 원 계산서를 밀지 않았겠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새벽 4시에 혼자 30명분 음식을 만들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이라면 제사 때 제 뺨을 때리지 않았겠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린이 우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족이라면 제 머리에 소주를 붓지 않았을 겁니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때 내가 CCTV에 다 남아 있어요. 시댁 거실 블랙박스 기억하시죠? 제가 설치한 겁니다. 3년 전에요. 시어머니와 우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저만 일하게 한 것도요. 제 손을 베었을 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었던 것도요.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 비서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영상 목록이 가득했죠.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학대, 폭행, 경제적 착취에 대한 증거요. 시어머니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이제 와서 사과요? 아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3년 동안 기회는 많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사람 대접해 주셨다면요. 그때 우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아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윤서 씨한테 물어보세요. 순간 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윤서 씨 뱃속의 아기 말이에요. 혹시 제 아기인 줄 아세요? 로비가 숨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우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우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아린이 최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를 꺼냈죠. 정우진 씨와 한윤서 씨의 모텔 출입 기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23번 만났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있습니다. 전부 아린 부회장님 돈으로 결제하신 거죠.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우진아, 내가 정말...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외도, 폭행, 경제적 착취, 이 모든 것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는 50억입니다. 50억?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아린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강아린, 우리가 너 먹여 살렸잖아. 3년 동안 집도 주고 돈도 줬잖아. 아린이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죠. 먹여 살렸다고요? 그 집도 그 돈도 전부 제 돈이었어요. 신탁 구조라는 거 기억 안 나세요? 명의만 빌려드린 겁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아린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3년 동안 단 한 번도 퇴사한 적 없어요. 휴직이었습니다. 제 자리는 그대로 있었죠. 어머니가 직장 그만두라고 했을 때부터 준비한 겁니다. 우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야.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보안팀장이 가리켰습니다. 저분들이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화분을 던져서 유리가 깨졌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와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물 파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서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강아린, 내가 이러는 거야? 우리 며느리 주제에. 아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죠. 경찰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우리가 너 키워줬잖아. 로비 문이 닫히면서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린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죠. 최 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한 걸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작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졌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멋있으세요. 아리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아리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리나, 뉴스 봤다. 네, 아빠.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아빠. 이제 다 끝난 거니? 아린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남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뻔하죠. 그래. 넌 이길 거야. 전화를 끊고 아린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3년. 정말 긴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죠. 그날 밤 로비 난동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댓글들이 쏟아졌죠. 시어머니 진짜 최악이네. 며느리 고생 얼마나 했을까. 재벌인 줄 모르고 함부로 대했다니. 완전 사이다다.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강아린 대 정우진. 3년의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결판날 예정이었습니다. 아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 모든 기록, 모든 진실을요. 이제 마지막 한수만 남았습니다. 석 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혼 청구의 건.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아리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고 우진과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원고 강아린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 정우진의 폭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CCTV 영상, 증인 진술, 의료 기록 등 모든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또한 피고의 외도 사실 역시 확인됐습니다. 한윤서 씨와의 관계, 그리고 임신 사실까지 증명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원고 승소, 이혼을 허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억 원을 지급할 것. 재산 분할은 원고가 전액 소유하던 재산이므로 인정하지 않음. 이상 선고합니다. 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습니다. 3년의 악몽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아리나. 아리는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최 비서님 가죠. 네, 부회장님. 뒤에서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는 너무 늦었으니까요. 판결 이후 우진과 시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0억 원의 위자료를 낼 방법이 없었죠. 명의상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이미 아린에게 돌아간 상태였고 계좌에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산명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2주 안에 아파트에서 나가야 했죠. 시어머니와 우진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한때 50억짜리 강남 아파트에 살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 내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우진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바람만 안 폈어도 엄마가 먼저 아린이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윤서는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우진을 떠났습니다. 돈이 없어진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우진 오빠, 미안해요. 저 혼자 키울게요. 전화 한 통으로 끝이었습니다.
우진은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500원. 한때 부인의 돈으로 호화롭게 살던 남자가 이제는 야간 편의점 직원이 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방 보조 구합니다. 하루 8시간, 월 200만 원. 한때 며느리를 부려먹던 손으로 이제는 설거지를 해야 했죠. 첫날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빨리빨리 해. 손님 많을 때 느려 터지면 안 돼.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이게 아린이가 느낀 고통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달 후 우진은 편의점에서도 잘렸습니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계산 실수를 했기 때문이었죠. 미안한데 다른 사람 구해야겠어. 점장의 말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우진은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었고 나이는 35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우진은 좁은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한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백만 원짜리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었죠. 엄마,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폭력의 대가는 가난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아린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린은 정식으로 대한테크 부회장직에 복귀했습니다. 3년간의 휴직이 끝난 겁니다. 첫 출근 날 임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부회장님 환영합니다. 아린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기쁩니다.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아린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3년 전 그 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었죠.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몇 달 후 아린은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여성 리더십과 자존감이었죠. 강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아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박수가 터졌죠. 아린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테크 그룹 강아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걸 숨기고 평범한 며느리로 살았죠. 그리고 그 3년 동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아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했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록했고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죠.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강해진 게 아닙니다.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남을 위해 살다 보면 자신을 잃어요. 하지만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한다면 아린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죠. 기립박수였습니다. 수백 명이 일어나서 아린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죠.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저도 시댁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린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록하세요. 모든 걸 기록하세요. 그리고 절대 참기만 하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아린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에 섰습니다. 50억짜리 펜트하우스였죠.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 3년의 악몽,
3년의 기록, 3년의 인내. 그리고 오늘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날 머리 위로 쏟아진 소주는 제 인생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아린의 뒷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